자, 이번에 할 내용은 열역학인데요. 열역학 매우 어려운 학문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고요. 뭐 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열역학을 배울 때에는 열역학이라고 안 부르고 열 및 통계역학이라고 배웠어요. 여기 수학적인 기법이 하나 들어가죠. 통계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법. 그래서 우리가 사칙연산,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배워왔던 그 사칙연산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통계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역학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학문이고 매우 어려운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수학적인 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학적인 내용이 빠진 물리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 당연한 얘기만 할 거니까요. 당연한 얘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7년, 18년 이런 긴 시간 동안 경험해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물리학적인 탐구니까요. 그래서 매우 쉬워집니다. 역설적이게도. 수학적으로는 더럽게 어렵지만 그 결과 실제적인 내용은 매우 쉬워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열역학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열역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기본 물리량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열역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세 가지 물리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물리량들을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고 본격적인 열역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뤄야 될 물리량은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 열이라고만 많이들 쓰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열 에너지가 무엇인가? 열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는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중에 뭔지는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에너지는 그냥 뭘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열 에너지를 배우고 나서 한 일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역학에서 다뤘던 일이죠. 그 일을 열역학에 맞는 표현으로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온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온도가 무엇인지 좀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열입니다. 열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건데요. 열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에너지의 한 종류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뭐냐라고 물으면 지난번에 했던 그 대답 있지 않습니까? 몰라. 에너지가 뭔지 우리 몰라. 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에너지를 잘 쓸 거야.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되지 뭐 그것이 대상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마인드로 진행을 그냥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열을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열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 받으면 열에 의한 온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받으면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 자, 두 번째는 열에 의한 상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받으면 상태를 바꿔요. 여기에서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입니다. 물질의 상태, 언뜻 들으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액기 들어본 적 있죠? 고체액체, 기체. 이것은 물질의 상태라고 부르고요. 열 받으면 열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열 받으면 온도도 변하고 상태도 변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에 의한 모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계절에 따라서 그 길가에 있는 전깃줄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저쪽에 보면 전깃줄이 보일 겁니다. 학교 저쪽으로. 그 전깃줄의 상태, 모양이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이 열에 의한 모양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그 수학을 좀 쓰겠습니다. 그 수학을 쓰는 걸 싫어하는 걸 알지만 이게 물리학의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뉴턴 시대 이후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에 매우 집착하는 집단이 되어버려서 자, 어쨌든 열에 의한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Q로 사용하고요. Q는 CM 델타 T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해석하면 이 녀석이 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C라고 하는 녀석은 비열입니다. 비열. 요거는 1학년 때 비열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물의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명체들의 생명활동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비열입니다. 그리고 M은 물체의 질량. 그리고 요 델타 T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온도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온도 참 애매한 건데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질량을 지닌 물체는 비열에 역수되는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 비열이 커지면 온도 변화가 적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열에 의한 상태 변화인데요. 상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상태를 변화하기 위한 에너지를 우리는 참열 혹은 숨은열이라고 부르고 얘는 정해진 값입니다. 정해진 값. 무슨 얘기냐? 1g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상태 변화와 관련된 식을 좀 살펴보면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떤 잠열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질량의 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물질 A를 녹이는데 뭐 200칼로리 수문열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질량이죠. 만약 5g의 물질을 상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5 곱하기 200 해서 1000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데요. 모양의 변화인데 모양의 변화는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선팽창이 있고요.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길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피 팽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팽창식은 두 개 쓸 건데요. 사실은 같은 식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 그래서 델타 L 길이의 변화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의 길이에다가 선팽창 계수 그리고 온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것. 역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쓸 건데요. 다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L이라고 하는 녀석은 L-L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L0를 넘겨올 수 있겠죠. 그 결과 식이 나중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L0 플러스 L0 알파 델타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나중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길이 1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자,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로 외우면 됩니다. 길이 변화를 볼 것이냐 나중 길이를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입니다. 부피 팽창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부피 베타 델타 T로 나타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식 역시 나중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 부피 1 플러스 베타 델타 T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건데요. 잘 늘어나는 녀석이라고 하면, 잘 늘어나는 물질이라고 하면 부피 역시 잘 변하겠죠. 그러다 보니 얘랑 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베타는 3알파입니다. 그래서 선팽창 계수가 크다. 즉 잘 늘어나는 물질이 부피 팽창 계수, 부피 변화도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이런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의 이동 방법이 있는데요.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대류, 전도, 복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류라고 하는 현상은 입자 이동에 의한 열 전달 방식이 대류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라면을 끓이면 아래쪽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물질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겠죠. 그릇 안에 물이. 그러면 가운데서 보글보글하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것이 바로 대류입니다. 물 분자가 실제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어컨 위에다 설치해놨는데요. 위에서 찬바람이 나와서 이 교실에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럼 교실 전체가 시원해지겠죠. 물론 출력이 약하면 일부 위치만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공기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온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인데요. 전도라고 하는 녀석은 그 물체의 접촉에 의한 열 전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는요. 복사는 빛에 의한 열 전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죠. 태양.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빛으로도 무려 8분이나 걸리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빛이 지금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워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태양이 우리에게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것은 빛에 의한 열 전달 방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중에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대류라고 하는 녀석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녀석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도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고온의 물체가 있고 차가운 물체가, 저온의 물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때 얘네 둘을 붙이면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나요? 이게 아니고 둘을 직접 연결할 게 아니고요. 둘 사이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끼워 넣을 겁니다. 물체를 이렇게 끼워 넣을 거고요. 그러면 이 물체를 통해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요. 물체를 통해서 전달될 건데요. 자, 이때 이 물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붙였을 때 열 전달이 아니라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사이에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중요할 겁니다. 금속이라면 열을 잘 전달하겠죠. 그에 반해서 나무와 같은 비금속이라면 열을 잘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 전달과 관련된 상수가 하나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 물체에 단면이 들어갈 겁니다. 이 물체를 잘랐을 때 이 녀석의 면적이 있겠죠? 이 면적, 단면적 A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물체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 이 길이가 길어지면 열을 잘 전달 못하겠죠. 뭐니까. 그에 반해서 짧아지면 열을 잘 전달할 겁니다. 우리 이게 의복에 나타납니다. 옷에. 여름이 되면 얇은 옷을 선호하죠. 왜? 옷이 얇아야 체온을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자, 그에 비해서 겨울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 되면
우리 이렇게 패딩 있잖아요. 패딩 입는 이유가 뭡니까? 사이에 물체를 두껍게 놔서 열이 지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양쪽의 온도 차이가 중요합니다.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의 온도 차이.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열을 많이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바로 시간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 겨울철에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 앞 현관 앞에 잠깐 나갈 때 패딩 입고 나가나요? 그냥 슬리퍼 신고 팬티 차림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잠깐 팬티 차림은 안 되죠. 위에다가도 뭘 좀 입고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실내복 입고 잠깐 나갔다 올 때는 금방 갔다 와도 상관없죠. 왜? 시간이 매우 짧으니까. 근데 그 차림으로 멀리 간다? 그때부터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발령성을 갖습니다. 자, 이번엔 빛에 의한 열 전달인데요. 빛에 의한 열 전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태양과 같은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온도를 가지고 있겠죠. 온도를 가진 물체들은 자기 주변으로 이렇게 빛을 내뿜습니다. 빛을 내뿜을 때 이 온도를 가진 물체가 이 빛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하는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식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온도를 지닌 물체가 내뿜는 열 에너지는 시그마 비례상수의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온도가 2배 상승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2의 4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6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트릭이 잠깐 좀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실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라고 써놨지만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단위 면적당 방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면 에너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온도라도 면적이 좁아지면 에너지 적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춥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을 웅크리잖아요. 웅크리는 이유는 표면적을 줄임으로 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열 손실을 줄이니까 덜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름에는 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널찍게 피고 있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단위 면적을 늘려서 단위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전체 면적을 늘려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늘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방식은 세 가지인데요. 문제가 뭐냐? 일단 대류는 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류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류는 잘 안 다릅니다. 왜? 수식이 없으니까. 그에 비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수식이 있으니까 봐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연력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는 전도형과 관련된 이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인데요. 복사가 수식이 간단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현대물리의 한 영역인 양자역학 쪽에서 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열의 이동은 세 가지지만 수식적으로 문제가 나올 건 전도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과 관련돼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열과 관련돼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열에 의한 그거 그냥 뒤로 좀 빼겠습니다.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내부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열과 관련돼서는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원래 나머지 물리랑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